이제 현 정권 들어서서 복지란 단어가 아마 가장 많이 쓰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란 단어가 지난 근현대사를 통틀어서 현 정권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뭐 이제 전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럴 것이고, 또 현재 대통령이 그 의료보험에 대한 각별한 관심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10대들에게 초점을 맞춰진 지식 관련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서적이죠. 출판사 다른에서 발행한 복지로 모두의 인권을 지킨다면 이라는 책이고요. 서브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의료부터 교육까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7가지 복지입니다. 배화여대 비서행정과 교수인 박성민님과 수택고등학교 사회교사인 승지홍님께서 지은 함께 편찬하신 책입니다. 이제 10대들에게 이런 직업도 있다, 이런 분야도 있다 라는 컨셉의 책이기 때문에 책 시작 부분에는 공부해야 될 분야, 탐색해야 할 진로에 대한 예쁜 도표들도 있고요. 책은 전체적으로 7가지 분야에 대한 갑자기 아픔이 나오네요. 책이 재미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7가지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료복지,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주거복지, 집 걱정 없는 세상이 있다면. 교육복지, 평등 사회의 시작. 여성복지, 성평등 사회를 꿈꾸며. 아동복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노력. 노인복지, 100세 시대 준비하기. 노동복지, 안심하고 일할 권리. 이렇게 총 7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아픈 분들, 돈이 없더라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나 저렴하게 보편적으로 치료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집이 있으면 최고죠. 그리고 돈이 있건 없건 어느 정도의 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여자라고 차별받고 여자라고 편견의 틀에서 갇혀있는 것 또한 막아야 할 일입니다. 부모님들, 요새 편부모 가정도 물론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아이들이 차별받는 건 말도 안 되죠. 차별이란 단어가 사실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사라지면 좀 좋겠어요. 아동복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리고 노인복지,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 사회죠. 이렇게 이빨을 까고 있는 저 역시 20년 지나면은 이 나라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노인의 일부분이 될 세대인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동복지, 안전한 환경에서 더 이상 산업재해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또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7가지에 대한 내용 일일이 말하자면 제가 봤을 때 2박 3일 진짜 걸립니다. 저 역시 할 말 굉장히 많고요. 저뿐만이겠습니까? 7가지에 해당돼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자식을 낳고, 누구나 부모가 있고, 누구나 친구가 있고, 누구나 직장을 다니고, 누구나 전세나 월세일지언정 또 자기 집에 들어가 잠을 잡니다. 그렇죠. 또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중퇴도 있고 중학교 중퇴도 몇 명 있는데 걔들도 결국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는 또 했어요. 지금 봐도 보편적 상식이 조금 부족할지언정 먹고 사는데 문제없는 녀석들이고, 그죠? 근데 저는 이 모든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집이라고 봐요. 어쩔 수 없이 정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복지로 모두의 인권을 지킨다면이라는 이 책의 책 제목의 대전제를 우리가 감히 실현시킬 수 있는 열쇠가 하나 있다면 저는 이게 내 집 마련이라고 봅니다.
궤변일 수도 있겠지만 평상시 갖고 있는 제 얘기를 좀 이야기해 볼게요. 내 집 마련이라는 컨셉으로. 자, 봐요. 특히나 지금 젊은이들 결혼하기 싫어합니다. 연애도 싫어하고 아이 낳기도 싫어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썩어 빠지게 일해도 돈이 안 모여요. 돈이 모여도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은 내 집을 마련하고 그 집이 시세 차익에 이빠이 나가지고 무지만이 나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심산 안 할 겁니다.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벌어서 방 2칸짜리 작은 빌라든 아파트라도 자기 집이 생긴다면이라는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결혼 후 7, 8년 혹은 12, 3년쯤 뒤에 마주할 수 있다면 아마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시스템과 이 인프라 구조가 불가능한 현실이에요. 근로자 평균 임금이라고 해도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뭐 인구 절벽에 맞닿지 않으려면 둘이 결혼해서 사실 둘은 낳아야죠. 그래야지 이제 일을 일하는 기대 수치를 쭉 유지하는 건데 애를 둘 낳고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서울에 서울 뺍시다. 서울 너무 많고 경기도에 20평대 후반 30평대 초반 아파트를 결혼은 10년째 살 수 있다? 대출 없이? 불가능하죠. 부모님이 금수저가 아니까 부모님이 돈이 많은 금수저가 아닌 이상 혹은 평균보다 더 많은 수익을 버는 직군이 아닌 이상은 사실 힘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결혼을 할 때 전세로 시작을 했고요. 아내와 뜻이 맞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저렴해도 전세를 계속 살았습니다. 지금 현재 14년 차인데 정말 창피해서 금액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결혼할 당시에 저와 아내의 자산 대비 현재 6배에 가까운 자산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집은 그 당시 기준으로 대출을 1억 5천만 받았으면 됐을 텐데 1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 집 그대로 그 집을 살려면 그때 당시 기준 자산이 6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그때보다 2배 이상을 받아야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물가도 오르고 월급도 오르고 또 제가 더 잘난 놈이었다면 더 많은 월급을 벌었을 겁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병폐는 있습니다. 외벌이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의 육아와 양육은 아이들 엄마가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밀고 나가고 있고요. 아내도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특수성이죠. 건설 경기를 부흥해야지만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처럼 표현되는 이 언론의 뿌락지질, 그리고 계속 집은 짓지만 그 집들이 보편적 서민들에게 제공되는 기회보다는 더 많은 집을 소유함으로써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은행도 사실 그런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출이 쉬워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금융권에서 대출을 마음 편히 받을 수 있는 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해만 떨어지면 TV에는 대출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놈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건지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옛날엔 노골적으로 돈 천만원 빌려준다고 확성기 틀고 반복하듯이 지지거리다가 이제는 그 안에서 드라마를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만들더라고요. 살림하는 주부님들, 공부한다는 젊은이들, 창업하는 청년들에게 대출 쉽죠. 돈 1,000만원, 돈 2, 3천만원 대출하는 거 쉽죠. 하지만 우리가 그 돈을 갚을 때 몇 프로의 이자를 더 해야 될까요? 이것들을 또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국가도 문제고요. 뭐 제가 지금 모두 가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로 돌아가 볼게요. 내 집이 있으면 병원비 조금 더 내도 괜찮아요. 왜냐면 내 집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대출로 내 집을 마련해도
내 집이 있다는 전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종특일 수도 있어요. 고유적인 어떤 근현대사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영혼 깊숙하게, 똥꼬 깊숙하게 뿌리 내린 건데, 우리는 사실 옛날부터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에서 좀비들이 왜 뛰나요? 라고 묻는 질문에 드라마를 쓴 작가분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 노비들은 배고팠거든. 외국 좀비처럼 천천히 걸어가면 음식을 못 먹었어요. 존나게 뛰는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 집 한 칸이 있어야 돼요. 이 전제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유럽처럼 국가가 임대를 한 임대 아파트를 국민들이 얻어도, 독일이나 그런 데는 다시 국가한테 되판다면 국가가 다시 또 되팔잖아요.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그냥 죽자고 집으로 정치를 합니다. 집값으로. 강남 개발하고 신도시 개발하고, 신도시 개발했는데 또 건설 경기 부흥시키려고 거기서 엎어지면 자빠지면 고도할 곳에 또 신도시 개발하고.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집은 만드는데 집주인은 그만큼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집이 생기면 어떤 또,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다른 챕터를 빗대어 표현하는 건데, 애들 교육 퀄리티 좋아집니다. 물론 뭐 대치동 가가지고 맹자 부모처럼 애새끼 공부시키려고 또 하는 부모들도 있겠지만, 거주지가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논점은 그거예요. 뜨내기처럼 더 이상 거주지를 옮겨 다닐 필요도 없고, 안정적인 자기 집이 생기면 계획이란 게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런 계획과 설계들은 어린이, 부모, 노인,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안락한 결과값을 만들어주죠. 뭐 저것도 그래요. 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경기도의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다가 결국은 지금,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같은 직장을 다니지만 출퇴근 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 집은 생기지만 지금은 출퇴근에 꼬박 50분 정도밖에, 그러니까 출근과 퇴근을 통틀어서. 근데 이사를 가면 3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출근 1시간 반, 퇴근 1시간 반. 내 집은 생기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이제 접근 방식을 바꿔야죠. 직장을, 내 집 마련하는 그 동네로 옮기는 건데, 또 그게 쉽지는 않았고요. 또 여기서 비롯되는 문제는,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에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있다라는 또 안타까움인데, 뭐 우선 제가 서울에서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또 용두삼이 하려는 건 아닌데, 어, 되게 졸렸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집값으로 정치하지 말고, 그 부자들이, 일가구 다주택자, 여러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법을 만드는 곳에 계시다 보니까 이런 법들이 쉽게 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가구 2주택 때리고 종부세 딱 2개만 제대로 뜯어 고치면 금방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굳이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올라가는 집값을 바득바득 내릴 수 없겠죠. 화폐의 가치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하지만 한 사람이 몇백 채의 집을 갖고 있는 이런 이상한 기형적인 구조, 그리고 집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만 바꾼다면, 지금의 젊은이들, 그리고 저처럼 결혼하고 어느 정도 기간을 살면서 간헐적으로나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내 집 마련만큼은 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보는 기대치입니다. 그리고 내 집이 마련이 되면 그 안정적인 생활권 속에서 계획이 생기고 미래가 조금은 더 그 전보다 투명해질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책의 뒷면에 이런 글이 있네요. 모두가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삶에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만큼은 좋은 미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나가야 될 앞으로의 사회라고 봅니다.